보안실로 따라오시죠. 여권 위조가 의심됩니다. 한국인 행세를 하던 중국인의 위조 여권이 적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프랑크푸르트 공항 보안 검색대를 지나려던 순간 직원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폴란드식 이름과 유럽인의 얼굴,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여성. 여권은 몇 번이고 다시 펼쳐졌고 노트북과 연구 자료까지 통째로 압수됐습니다. 예정된 비행기는 이미 떠났지만 신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적이라는 것이 이토록 외로운 증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단 한 통화의 전화로 공항이 발칵 뒤집어지며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도대체 그 몇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의 탑승구 앞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국제 AI 반도체 컨퍼런스 일정을 무사히 마친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귀국하면 곧바로 정부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복귀해야 했기 때문에 머릿속은 이미 다음 업무 일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공항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나 코발스카 승객님, 보안 데스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수화물 확인 정도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의 국제 출장을 다니면서 이런 호출을 받아본 적이 없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안 데스크에 도착하자 담당 직원이 여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여권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받아든 직원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권과 저를 번갈아 보던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상급자를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다가온 책임자급 직원이 여권을 펼쳐든 채 저에게 물었습니다. 본인이 이 여권의 주인이 맞습니까?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연히 제 여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국제보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원으로서 저는 이런 종류의 확인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통과 의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여권 사진과 제 얼굴을 몇 번이고 번갈아 확인하며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이름의 유럽인 외모인데 대한민국 여권이라니. 직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절차라고 이해하려는 마음과 왜 유독 저만 이렇게 오래 붙잡혀 있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은 이미 모두 검사를 마치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저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책임자는 잠시 저를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유럽 전역 공항의 보안 경보가 공유됐습니다. 위조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조직이 적발됐는데 그 조직에는 중국 국적자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에 대한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된 상황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절차 자체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 최상위권의 이동 자유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몇 번을 되뇌어도 제가 그 범죄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와 불안은 좀처럼 나란히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정식으로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필요한 서류라면 무엇이든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다른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절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권을 회수당한 채 별도의 조사실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히자마자 직원들은 제 가방을 하나씩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이 압수되었고 국제 컨퍼런스 발표 자료와 정부 공동 연구 문서까지 한 장씩 넘겨지며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회사 신분증과 출장 계약서, 심지어 개인 수첩에 적힌 메모 하나까지 낱낱이 검토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제 삶 전체가 낯선 사람들 손에 뒤집혀 펼쳐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거 산업기술 유출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직원이 동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단순한 신원 확인 대상이 아니라 국제범죄 용의자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유출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자료들은 정부 공동 프로젝트의 정식 승인을 받은 문서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실 안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사실 책임자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원 확인 절차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확인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제가 타야 할 비행기의 출발 시각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확인을 요청한다는 건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 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생 원칙과 절차를 믿고 살아온 저였지만 그 절차가 저를 지켜주기는커녕 저를 가둬두는 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혹시 내가 괜히 귀화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그 생각이 조사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조용히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귀화 허가 관련 서류 사본, 회사 신분증, 연구원 재직 증명서, 그리고 이번 출장의 근거가 되는 국제 컨퍼런스 초청장까지. 책상 위에 서류를 한 장씩 내려놓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문득 5년 전 귀화 허가 서류를 처음 손에 쥐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 종이 한 장이 제 삶을 통째로 증명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사실에서는 그 종이가 오히려 저를 더 의심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확인해 주시면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도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가 위조될 수 있다는 걸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저는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서류를 뒤적이다가 대답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귀화 신청은 언제 하셨습니까? 그전에는 어느 나라 국적이셨죠?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10분 전에 답했던 질문이 형태만 바뀌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내민 것은 분명 진짜였지만 그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더 이상 서류 자체가 아니라 그 서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라는 사실을요. 조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밀해졌습니다. 여권의 진위 확인 절차가 반복됐고 귀화 과정에 대한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언제 한국에 처음 왔는지, 한국에서 지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재직 중인 회사와 참여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같은 질문이 표현만 바뀐 채 몇 번이고 되풀이됐습니다. 그러던 중 직원 하나가 제 노트북 화면에 떠있던 문서를 보고는 동료를 불렀습니다. 정부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보안 문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거 반도체 관련 기술 문서 아닙니까?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자가 정색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제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 공동 연구 프로젝트 자료입니다. 정식 승인을 받은 문서이고 출장 목적 자체가 이 연구와 관련된 국제 협력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오히려 더 굳어졌습니다.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국경을 넘나든다는 게 오히려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산업기술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신분이 의심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경력 전체, 제가 몸담아온 연구, 제가 지켜온 원칙까지 통째로 범죄의 증거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유출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자료들은 정부와 회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문서입니다. 필요하시면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살짝 떨렸습니다. 직원은 대답 없이 노트북을 조사용 봉투에 담아 봉인했습니다. 그 시각 조사실 밖에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예정되어 있던 화상회의에 제가 나타나지 않자 연구 책임자가 먼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안나 연구원이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없었는데요. 연구 책임자가 옆자리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출장 일정 확인해 보셨어요? 비행기가 지연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메시지 정도는 남길 사람인데요. 회의 시작한 지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휴대전화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아직은 누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몇몇이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대사관 확인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문장의 무게만은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범죄자로 의심받고 있는 건가? 손끝이 차가워지고 목이 바짝 말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의 출발 시각을 알리는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저를 둘러싼 서류들은 여전히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논리도 사실도 모두 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증거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여권을 빼앗긴 것보다 훨씬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여권에 대한 의심은 서서히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정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섰다는 것을 저는 직원들의 태도 변화에서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던 손짓이 조금 느슨해졌고 목소리의 날카로움도 약간은 무뎌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이제 곧 풀려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권에 대한 의심이 거치자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의심받는 것은 여권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귀화 전 이름은 따로 없으셨습니까? 왜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셨죠?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국적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름까지 바꿔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정착을 위해서라도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이름을 바꾸지 않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허가를 받았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정말 한국 국민이 맞는지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속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절차였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저는 그것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질문은 확인이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서류로도 기록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이 귀화를 그렇게 쉽게 허용해 줍니까? 이 정도 외모면 애초에 서류 심사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동료에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앞에 두고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태도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말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왔던 날 공항에 내려서 낯선 언어와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느꼈던 막막함.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프로젝트를 내려놓으려 했던 날 회사가 오히려 저를 먼저 비행기에 태워 보내주었던 순간. 동료들이 당연히 가셔야죠. 프로젝트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지금은 아버님 곁에 계세요. 라고 말하며 제 업무를 아무 말 없이 나누어 맞던 그 얼굴들까지. 그리고 귀화 면접장에서 심사관 앞에서 제가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심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까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사실에서는 그 모든 시간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괜히 귀화를 한 걸까? 결국 나는 어디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인가? 폴란드에서는 이미 한국인처럼 산다는 말을 듣던 제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시각 조사실 밖에서는 상황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결국 인사팀에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나 연구원과 3시간째 연락이 안 됩니다. 출장지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항공편 정보는 확인해 보셨어요? 출발 시각이 이미 한참 지났는데 탑승 기록이 없습니다. 인사팀은 즉시 법무팀에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출장 일정과 항공편 정보를 확인한 법무팀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위치가 프랑크푸르트 공항 보안실로 확인됩니다. 이거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내부 비상 대응 절차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조사실 안에서 홀로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사관에 다시 확인 요청은 넣어두겠습니다. 다만 대사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지는 저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마지막 희망마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제가 타야 했던 비행기가 떠나고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한국에서는 이미 누군가 저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비행기가 완전히 떠났다는 사실을 안내판에서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몸이 서서히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안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휴대전화와 여권은 여전히 공항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외부와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사실에는 시계도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지금이 몇 시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오늘 안에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항공편이 이미 출발한 것 같은데요.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조사실을 지키고 있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서류철을 넘기며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사관 확인이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 안에 해결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위조 여권 사건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절차를 더 신중하게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원래 자국민도 아니신 분인데 대사관이 과연 이런 일까지 나서서 지켜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원래 자국민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음기 섞인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국가가 이런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쓸 정도로 한가한 줄 아십니까? 서류 몇 장 때문에 외교 채널까지 움직인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제 가슴 한복판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왔던 모든 절차와 의심은 그래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해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나라가 저를 지켜줄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는 그 말이 제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 전체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나 자랐던 어린 시절, 부모님과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 그리고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겠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가 지었던 복잡한 표정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괜히 귀화를 한 걸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폴란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전한 한국 사람으로 대우받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방금 들었던 그 비아냥 섞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국가가 이런 일까지 신경 쓸 정도로 한가한 줄 아냐는 그 말이 마치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예정된 회의에 제가 나타나지 않자 이상함을 감지한 연구 책임자가 마지막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쪽에 확인했더니 탑승 자체가 안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위치가 프랑크푸르트 공항 보안구역입니다. 연구 책임자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인사팀을 거쳐 법무팀으로 다시 해외사업팀으로 순식간에 공유됐습니다. 단순한 연락 두절이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해외 공항에서 억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팀 담당자가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확실합니까? 혹시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안나 연구원은 이런 식으로 연락을 끊는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자료를 가지고 출장을 갔던 겁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팀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회사는 이 사건을 더 이상 단순한 연락 두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직원 보호 절차가 즉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와 주독일 대사관에 긴급 협조 요청을 넣겠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법무팀 담당자가 전화기를 붙잡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몇 시간 뒤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에는 이 사건에 대한 접수가 정식으로 이루어졌고 담당 영사에게도 곧바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조사실 안에서 혼자 시간을 견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저물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제가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었던 그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정말로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일지도 몰랐습니다.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다른 직원 한 명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보다 제 회사 쪽에 연락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확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요.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위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의 절망과 대한민국의 움직임은 같은 시간 속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 사건을 더 이상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은 이번 출장이 개인적인 일정이 아니라 국가 공동 연구 프로젝트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담당 임원에게 보고가 올라갔고 곧이어 회사 최고 경영진까지 상황을 공유받았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저희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님께도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법무팀장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언론에 알려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옆에 있던 임원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안나 연구원의 신변이 우선입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최대한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오해로 끝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회사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서는 접수된 사건을 바탕으로 안나의 신원을 곧바로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귀화 허가 기록, 여권 발급 기록, 주민등록정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이번 출장의 목적까지 순서대로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귀화 허가 기록 확인됐습니다. 여권 발급 이력도 정상입니다. 재직 증명도 회사 쪽에서 이미 보내온 자료와 일치합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보고했습니다. 영사는 화면에 뜬 자료를 천천히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맞네요.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그런데 공항 쪽 대응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최근 위조 여권 사건 때문에 절차가 강화됐다고는 하는데 확인이 끝났으면 지금쯤 풀어줘야 정상 아닙니까? 직원의 대답에 영사는 잠시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저는 벽시계도 없는 방 안에서 몇 번이나 같은 자세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다리가 저려올 때마다 잠시 일어섰다가 직원의 시선이 느껴지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까 들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원래 자국민도 아닌데 대사관이 지켜줄 리 없다는. 그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물 좀 더 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보다 지금 몇 시나 됐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간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공항 쪽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걸려오는 확인 전화, 대사관에서 넣은 공식 신원 확인 요청까지 겹치면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한 직원이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사관에서 벌써 두 번째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냥 절차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요. 위에다 보고는 하셨습니까? 아직입니다.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대화를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주고받으며 서로 눈치를 보는 직원들의 모습, 아까와는 다르게 조심스러워진 말투는 문틈으로도 어렴풋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그 변화가 낯설게 느껴졌을 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의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그 시간과 지금 이 조사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이상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회사가, 동료들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신원 확인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영사가 서류를 덮으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직접 공항에 연락하겠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실무자 선에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영사님이 직접이요? 보통 이런 사안은 실무진 선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직원이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부당하게 오래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절차가 아니라 확답입니다. 영사의 그 한마디에 대사관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사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저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끝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목소리 톤이 조금 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불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담당 영사가 직접 공항 보안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실 문 밖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사관에서 직접 전화가 왔답니다. 한 직원이 상기된 목소리로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직접이요? 대사관 실무자가 아니라요? 네, 영사님 본인이시라고 합니다. 책임자가 수화기를 든 채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여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예, 영사님. 저희도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곧바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절차라고 하셨습니까? 여권 진위 확인은 이미 몇 시간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 국민을 붙잡아 두고 계십니까? 그것이 신원 관련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확인이요? 귀화 기록, 여권 발급, 주민등록, 재직 증명까지 저희 쪽에서 이미 전부 확인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건 확인이 아니라 강압수사 아닙니까? 책임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압이라니 저희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사안, 단순 신원 확인이 아니라 자국민에 대한 부당한 억류로 저희 정부에 정식 보고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외교 채널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쪽에서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사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책임자의 손이 수화기를 쥔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 잠시만요, 영사님. 저희가 다시 검토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권과 소지품 반환하시고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억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책임자는 한동안 수화기를 든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들도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기, 팀장님. 이거 그냥 사과하고 끝내는 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도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한 겁니다. 사과까지 할 이유는 팀장님, 대사관에서 정식으로 외교 문제 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위에 보고 들어가면 저희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제야 책임자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결국 저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코발스카 씨, 오늘 저희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점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항공편 재발권과 함께 이번 지연으로 발생한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성의껏 보상하겠습니다.
대신 이 일이 너무 크게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데.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일을 키우고 싶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야죠. 저는 몇 시간 동안 제가 범죄자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여권이 진짜라는 게 확인된 뒤에도 이번에는 제 이름과 제 외모를 가지고 절 의심하셨습니다. 그게 절차입니까? 책임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아니라 확인된 뒤에도 여러분이 보인 태도가 문제였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절차와 편견을 구분하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저는 여권을 건네받으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책임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실 밖 복도에서 대사관에 다시 상황을 보고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사님, 절차 종료됐습니다. 여권과 소지품 모두 반환했고 공항 측에서 정식 사과와 보상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여권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를 흔들었던 건 서류도 절차도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조차 흔들렸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곳에서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저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권을 돌려받은 뒤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까지 있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일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아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한 공항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조사 책임자보다 직급이 높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발스카 씨, 오늘 저희 공항 측의 대응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항공편은 다음 편으로 재발권해드렸습니다. 비즈니스석으로 준비했고 출발 전까지 VIP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압수했던 휴대전화와 소지품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투명 봉투에 담긴 제 휴대전화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전원을 켜자마자 화면이 쉴 새 없이 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17통, 메시지 23개. 대부분 회사 번호였습니다. 라운지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책임자 안나 연구원님, 회의에 안 보이셔서 연락드립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연구 책임자 항공사에 확인해보니 탑승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공항에 계신가요? 인사팀 법무팀과 함께 상황 확인 중입니다. 확인되는 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팀 주독일 대사관에 협조 요청 넣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가능한 상황이 되면 바로 알려주세요.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연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채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나 연구원님, 지금 어디십니까? 괜찮으신 겁니까? 저 괜찮습니다. 지금 막 공항에서 풀려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 회의 시간에 연락이 안 되셔서 처음엔 그냥 지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시길래 법무팀까지 나서서 대사관에 협조 요청 넣었습니다. 대표님까지 보고받으셨어요. 대표님까지요. 저는 그 말에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연구원이 해외에서 억류된 것 같다는데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 안쪽이 뜨거워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제가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안나 연구원님이 왜 혼자입니까? 저희 팀 전체가, 아니 회사 전체가 하루 종일 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인사팀도 법무팀도 심지어 대표님까지 계속 진행 상황 물어보셨어요. 다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그쪽은 조사받으시느라 정신 없으셨을 텐데요. 아무튼 이제 정말 다행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나중에 편하실 때 들려주세요. 일단 무사히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목록에 찍힌 시간들을 하나씩 훑어보니 제가 조사실 안에서 가장 무력하게 무너져 있던 바로 그 시간에
회사는 이미 저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득 귀화 면접 당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심사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이 코발스카 씨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대답이 절반만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무력하게 무너져 있던 그 순간에도 회사의 동료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국민으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라운지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항공편의 탑승이 곧 시작된다는 안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여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여권이었지만 그 무게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 조사실에서 저를 조사했던 책임자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절차만 생각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절차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의심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는 그 순서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탑승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마치고 활주로에 들어섰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은 저는 창밖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공항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저 건물 안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이 지금 이렇게 안전한 좌석에 앉아있는 순간에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음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물 한 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승무원이 자리를 뜨자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으로 제 이름이 불렸던 순간, 여권을 의심받던 순간, 서류를 아무리 내밀어도 믿어주지 않던 순간, 원래 자국민도 아니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던 순간, 그리고 영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지던 순간까지 하나하나의 장면이 창밖의 구름처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문득 처음 한국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낯선 언어와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느꼈던 막막함. 그때는 이 나라가 그저 잠시 머물다 갈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그때 연구 책임자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당연히 가셔야죠. 프로젝트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지금은 아버님 곁에 계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를 직장이 아니라 공동체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실 안에서 가장 무너져 있던 순간에도 그 공동체는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물잔을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좀 길었어요. 저는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승무원은 더 캐묻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귀화 면접장에서 심사관 앞에 앉아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이 코발스카 씨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겪고 나니 그 대답에는 절반의 진실만 담겨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무력하게 무너져 있던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이미 저를 국민으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여건이 강해서 제가 보호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려 했기 때문에 그 여건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귀화는 단순히 종이 한 장에 도장을 찍는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이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의 의미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야 비로소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이륙하며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 곧 도착할 한국은
더 이상 그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제가 가장 무너졌을 때 저를 끝까지 지켜준 나라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한국 여권을 노리는 브로커들과 자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대한민국을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닌 순수 창작물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머리를 잠시 쉬어가는 이야기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뉴스는 늘 챙겨보시니 이런 이야기는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